내 이름은 태식. 올해 63이다. 사람들은 내가 좀 괴짜라며 수군거린다. 밤마다 시계를 보면 늘 같은 시간, 밤 11시 48분에 난 며느리 수진의 방 앞에 멈춰 선다. 그걸 알게 된 이웃들은 이상한 눈으로 나를 본다. 시아버지가 밤마다 왜 그 방 앞에 서 있을까? 정상이 아니다. 미친 짓이다라며 뒤에서 수군댄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묻지 않는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다만 멀리서 피할 뿐이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문 앞에 서서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내 방으로 돌아온다. 그게 전부다. 수지는 내 아들의 아내였다. 아니, 지금은 그냥 나와 함께 사는 여자일 뿐이다. 민호, 내 아들,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났다. 차 사고였다. 작년 이맘때쯤. 수지는 그 이후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장례식 내내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저 멍한 눈빛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만 바라보았다. 나는 그 아이를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민호와 결혼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았던 수진. 그녀의 친정은 사정이 어려웠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외동딸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다. 여기 있어라. 내 옆에. 내가 떠나면 민호가 너무 슬퍼할 것 같다. 그 말에 수진은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이 집에 머물렀다. 말없이 조용히. 밤 11시 48분. 그 시간은 민호가 늘 퇴근해 집에 오던 시간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수진이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뛰어나오곤 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웃었다. 그 평범했던 순간이 이제는 사치처럼 느껴진다. 나는 어느 날부터인지 그 시간이 되면 수진의 방 앞에 가게 되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녀가 스스로를 해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문은 언제나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안심할 수 있었다. 어쩌면 이 행동은 내 양심을 위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지켜주지 못한 아들, 그리고 지켜줘야 할 며느리. 그 사이에서 나의 하루는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 사람들은 모른다. 그 방 안에서 수진이 매일 어떤 밤을 견디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문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정확히 11시 48분 조용히 그 방 앞에 섰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은 조용했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잘 자라 수진아. 그리고 민우야. 미안하다. 그리고 조용히 등을 돌렸다. 아들의 사진이 걸려있는 거실을 지나 조용한 내 방으로 향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간 밤이었다. 그날 이후 마을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기묘한 기운이 감돌았죠. 누구도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슈퍼 앞 벤치에 모여 앉은 어르신들의 시선은 날카롭게 우리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겠다는 눈빛처럼 말입니다.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마을 정육점에 갔다가 돌아온 날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놓으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밤마다 제가 아버님 방에 드나든대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까지 흉흉해졌나 싶었죠.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은 없는 얘기도 만들어내니까.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근데요, 그 말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마을에 간 앞을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수근거리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는 제 눈을 피하면서 한숨을 쉬고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나는 점점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게 퍼져나가는지, 그리고 그 말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조여오는지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이장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차를 한 잔 내어드리자 그는 손을 맞잡으며 말했죠. 태식 형, 내가 뭐 형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을 분위기가 그렇다는 말이야. 형하고 수진이 그럴 사람들 아니지, 그건 나도 알아. 그런데 말이야, 사람들이 괜히 오해하고 뒤에서 수군대니까 형도 조심 좀 해. 그 말에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장도 그러는 거 보면 진짜 심각한가 보구먼. 그는 말없이 차만 홀짝였고 방 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나는 몇 번이나 그녀의 문 앞에 다가갔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문득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을 다시 엿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커튼 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담장 옆에 실루엣 하나가 스르르 사라졌죠. 그 실루엣은 다음날 아침 수진의 입에서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어젯밤에도 누가 우리 집 앞에 있었어요. 저도 봤어요. 담장 옆에 서 있다가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 도망갔어요. 아버님, 이젠 무서워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누군가 악의적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소문은 이제 비단말이 아니라 감시와 위협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거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누가 무슨 오해를 했든 누가 어떤 의심을 품었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 둘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했고 나는 그 시작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세차게 불던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마당을 쓸다 말고 멈춰 섰습니다. 현관 쪽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른 아침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이는 드문 일이었기에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노란 명찰을 달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고도 단호한 말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북통합복지센터 김나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분은 박진수 복지조사원이고요. 실태 확인을 위해 잠시 면담이 필요합니다. 나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실태 확인이요? 무슨 일이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해당 가정에 대한 동거 형태 및 생활 실태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수진이 그 말을 듣고는 거실로 걸어 나오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희 뭐 잘못한 거 없는데요. 김나영 씨는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단순한 확인 절차입니다.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들은 거실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꺼내고 생활 패턴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은 현재 이 집에 단둘이 거주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밤 시간대에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나는 이 질문이 무엇을 의도한 것인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저는 보통 심심하면 잠자리에 들고 수진이는 라디오를 틀고 음악을 듣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수진은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복지조사원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서로의 방을 드나드시는 경우가 있나요? 나는 이 질문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수진이가 가끔 밤에 공황 발작이 온다고요. 혹시 혼자 쓰러질까 걱정돼서 저는 단지 확인만 하러 문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절대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 말에 복지사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수진에게 개별 면담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수진은 안방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했고 그중 한 명이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목을 축이기 위해 물을 마시며 벽시계를 바라봤습니다. 10분, 15분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수진을 부축하듯 데리고 나왔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곧 정리해서 복지센터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가 이 마을 어딘가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감시가 이제는 제도적 절차를 타고 우리 안으로 스며들었다는 것. 그날 밤 나는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방문을 닫은 채 라디오 소리를 작게 틀었고 나는 거실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샜습니다.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 그것뿐인 것처럼. 복지센터의 방문 이후 며칠간은 조금 잠잠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였을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외출을 아예 멈췄고
나는 식사를 만들며 그녀의 방 앞에 밥상을 조용히 내려두었습니다. 말은 줄었고 눈빛만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 입구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골목 어귀에 마을 사람들 몇몇이 모여 있었고 그 중심엔 나화자가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저 집을 그냥 둘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복지센터 조사도 나왔다면서요? 밤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도 알아야지 않겠어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들은 이제 단순한 뒷말이 아니라 직접 행동에 나서려는 기세였습니다. 나는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그건 다 오해고. 하지만 나화자가 손을 번쩍 들며 말을 끊었습니다. 우린 다 봤어요. 밤마다 불 켜진 수진이 방에서 이상한 소리도 나고 김태식 씨가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요. 도대체 뭘 그렇게 숨기시는 겁니까?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게 사람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수진의 문이 그 순간 열렸습니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요. 밤이면 숨이 막히고 가슴이 터질 것처럼 괴로워요. 그럴 때마다 아버님이 저를 살펴주신 거예요. 그게 다예요. 순간 마당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말하자면 안 믿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수진의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왜 저를 죄인처럼 바라보세요? 저는 그저 남편을 잃고 남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회관 분여장 최 여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줄 몰랐어요. 수진 씨,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갔네요. 미안해요. 나화자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을 하려다 멈췄고 이내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젠 다 알게 됐으니. 그날 마당 앞에 모였던 사람들은 조용히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제야 처음으로 밤을 편히 맞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오해는 풀렸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과의 대면 이후 집안은 다시 정막에 잠겼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수진의 눈빛에는 여전히 공포와 불신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도 더 조용해졌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나는 그런 수진을 지켜보며 매일같이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나는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마음 클리닉에 전화해봤어. 예전에 민우가 너 데리고 갔던 곳 말이야. 아직 진료 가능하대. 같이 가보지 않을래? 수진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건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이야. 이제는 우리 둘만으로 감당하기엔 너무 커졌어. 치료받자 수진아. 그 말에 수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수진은 용기를 내 병원을 찾았습니다. 나는 차를 몰고 함께 서울까지 올라갔고 병원 앞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여긴 다 내 편이야. 그날부터 수진의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상담 치료와 약물 처방이 병행되었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병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받은 첫 주말 수진은 오랜만에 마을 앞 슈퍼에 다녀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돌아왔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정면을 응시하며 걸었고 슈퍼 앞 벤치에 앉아있던 나화자와 눈이 마주쳤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그날은 내가 너무 앞서갔어요. 미안했어요. 나화자의 사과는 짧았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마을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장은 집 앞에 찾아와 손수 지은 나무를 건네주었고 분녀장은 마을에 간 행사에 꼭 같이 오라고 수진에게 권했습니다. 나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고마웠습니다. 오해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풀려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수진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라디오 없이도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자 그녀의 방에는 불이 꺼졌고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봄밤의 공기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실은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사람들 마음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언젠가 우리를 완전히 감싸 안아줄 것이라는 희망이 그날 밤 처음으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수진의 치료가 시작되고 마을 사람들과의 얼어붙은 공기도 조금씩 풀려가는 듯했다. 나는 여전히 마당을 쓸고 수진은 주기적으로 서울 병원을 다녀왔다. 처음엔 며칠씩 말이 없던 아이가 요즘은 식사 시간마다 짧게나마 이야기를 건네기 시작했다. 오늘 병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생각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참 좋은 소식이네. 민우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다. 그렇게 모든 것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 낯선 봉투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청송문학관 제3회 지방문학회 낭독회 초청이라는 글자가 적힌 초대장이었습니다. 수진 앞으로 온 우편물이었죠. 이게 뭐지? 수진은 봉투를 뜯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님. 작년 가을 귀하께서 지역 여성에 기고하셨던 수필을 인상 깊게 읽은 독자입니다. 저희 문학관에서는 치유와 회복을 주제로 한 낭독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직접 낭독자로 참여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이 그런 글을 썼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누군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에도 놀랐습니다. 수진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수필 민우가 세상 떠난 후 새벽마다 조금씩 썼어요. 말로는 못 꺼낼 감정들을 그냥 종이에 옮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읽은 사람이 있다니.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보는 게 어때? 널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야. 수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해볼게요. 그리고 며칠 뒤 문학관 측에서 보낸 행사 일정표와 함께 낭독 순서, 원고 마감 기한 등이 담긴 추가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수진은 방 안에서 몇 날 며칠 동안 원고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연습하는 목소리가 밤이면 조용히 새어나왔고 나는 일부러 TV 소리를 작게 줄이며 그녀의 낭독을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또렷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아픔과 그것을 꺼내어 보여주는 용기를 갖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행사 당일이 가까워질수록 수진은 긴장했지만 동시에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출발 전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긴장돼?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근데 좋은 긴장이에요. 무섭기보다는 설레요. 이젠 좀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는 민우와 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걸어온 길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문학회 낭독회 날은 흐린 날씨였습니다. 가벼운 봄비가 오전 내내 떨어졌고 수진은 단정하게 차려입은 셔츠 위에 얇은 카디건을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던 그녀는 내게 물었습니다. 너무 티 나지 않아요? 긴장한 거.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긴장한 사람치곤 꽤 단정해 보여. 괜찮아. 행사장은 작은 문학관 내 강당이었고 수진은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나는 맨 뒷자리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며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행사장이 크진 않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의 차례가 다가오자 내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고 마이크 앞에 서자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그녀가 쓴 수필의 첫 문장이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어느 봄날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누군가의 손길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우에 대한 그리움, 상실, 공황 속의 고통, 그리고 태식의 침묵 속 따뜻함까지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나지막하지만 확신에 찬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녀가 얼마나 많은 감정을 품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단지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된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가슴 벅찼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눈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짧게 인사하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그녀가 자리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와 마주쳤습니다. 회색 바바리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진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박수진 씨 맞으시죠? 저 민호 씨 대학 선배입니다. 장례식 이후로 처음 뵀네요. 수지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수필 정말 인상 깊게 들었어요. 민호 씨가 늘 자랑했어요. 수진 씨 글 참 잘 쓴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이 제 글을 자랑했다니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 짧은 대화는 수진에게 큰 울림이 된 듯 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 그녀는 찻장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우가 제 글을 좋아했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오늘 여기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운전대를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잘했어. 오늘 수진이 정말 대단했어. 그날 밤 수진은 무척 오랜만에 라디오를 틀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실 불을 끈 채 어둠 속에서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쩌면 저 위에서 민우도 같은 박수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학회 낭독회 이후 수지는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불 속에만 숨어 있지 않았고 아침이면 거실로 나와 내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단단해진 결이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신문을 가지러 밖으로 나갔다가 낡은 우편함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흰색 종이봉투에 정갈한 손글씨로 수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없었고 우표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마을 안에서 직접 넣고 간 듯했습니다. 수진은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편지와 한 장의 인쇄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글, 당신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문학 동아리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첫 모임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인쇄물은 작은 마을 문고에서 열리는 치유와 기록이라는 이름의 문학 모임 초대장이었습니다. 수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고 나는 그녀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수진아, 부담되면 안 가도 돼. 꼭 참석해야 하는 건 아닐 거야. 하지만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님. 이번엔 가볼게요. 며칠 뒤 수지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작은 손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나는 차마 따라 나설 수 없었기에 마당 끝에서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돌아온 수진의 표정은 기대 이상으로 환했습니다. 얼굴에 옅은 홍조가 돌았고 그녀의 손에는 작고 낡은 시집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어떤 아주머니가요, 당신도 글을 써야 한다면서 이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따뜻했어요. 저도 그런 글을 쓰고 싶어요. 나는 그 책을 받아들고 표지를 읽었습니다. 고요를 걷는 법. 누군가의 지난 고통과 회복을 담은 이야기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민우 오빠가 없었다면, 아버님이 아니었더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진짜로 살아가고 있구나. 상처로 인해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구나. 창밖에는 봄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담벼락을 타고 흐르는 빗물처럼 수진의 삶도 다시금 방향을 찾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곁에서 묵묵히 등을 지켜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수진이 마을 문고 모임에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안에 어떤 분주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침이면 식탁에 앉아 무언가를 적었고 밤이 되면 작은 스탠드를 켜고 원고지를 펼쳤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무슨 글을 쓰고 있니?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다음 달 지역 잡지에 글을 싣자고 하셨어요. 치유를 주제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적어보자고요. 그래서 저도 민우 오빠 이야기부터 조금씩 써보고 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보다 눈빛이 먼저 반응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고 글을 쓰고 사람들 앞에 서는 지금이 얼마나 값지고 단단한 변화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그저 옆에서 지켜볼 수 있음이 감사했죠. 그리고 보름 뒤 수진의 이름이 실린 잡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잡지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글은 밤을 건너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우를 처음 만났던 순간 함께 살았던 짧지만 선명한 시간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의 깊은 침묵과 공황, 마지막으로 자신을 지켜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 모든 것이 차분하면서도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글을 다 읽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얼굴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글을 누가 읽을지 모르지만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내 이야기에 위로받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꼭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어. 그날 저녁 마을 슈퍼에 다녀온 나화자가 뜻밖에도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잡지 한 권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 수진 씨 글 읽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나화자는 잡지를 조심스레 수진 손에 다시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그 글 다른 사람들도 읽게 해도 괜찮을까요? 마을회관에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수진은 놀란 듯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날 밤 마을회관에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의 글은 한켠에 놓였고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그것을 읽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옆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느꼈습니다. 상처는 나눌수록 옅어지고 진심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그리고 수지는 이제 단지 회복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벚꽃이 평소보다 일찍 피었고 골목 끝 감나무도 연두빛 새순을 틔웠습니다. 수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고 부엌에 들어와 커피를 내리는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렸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가 작은 독립서점을 열었는데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요. 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래전부터 이런 날이 올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충분히 단단해졌고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가고 싶니? 나는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침묵하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무섭기도 해요. 하지만 저도 이제 저만의 길을 걸어보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진아. 이제는 그럴 때가 된 거야. 며칠 뒤 수지는 서울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몇 벌의 옷 책 몇 권, 그리고 민우의 사진 한 장. 내가 싸준 집 된장과 김치 한 통도 가방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출발 전날 마을 사람들은 작게나마 배웅 인사를 전하러 집 앞에 모였습니다. 나화자 아주머니는 김밥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울 가서 힘들면 언제든지 내려와요. 우린 여전히 여기에 있어요. 수지는 눈물을 꾹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다들 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리고 출발 당일 나는 수진을 정류장까지 배웅했습니다. 벚꽃잎이 천천히 흩날리던 오후 버스는 조용히 도착했고 수지는 나를 향해 고개를 숙인 후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가 떠나고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작아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민우야, 내가 부탁했던 일라 끝까지 지켰다. 집으로 돌아와 수진이 남긴 방에 들어갔습니다.
창가에는 그녀가 읽던 책이 놓여 있었고 그 사이에 접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에게 삶을 다시 걸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사랑합니다. 나는 천천히 그 쪽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감나무 위로 새 한 마리가 날아오르며 하늘 높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이 봄, 이 작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밤마다 문 앞에 서 있는 그 남자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으로 채워진 이야기들이 때로는 진실을 가려버린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묻지 않고 지켜보기만 합니다.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했던 사람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밤이면 손전등 대신 마음을 들고 조용히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었고 그 곁을 지켜주는 한 사람의 침묵은 세상의 수군거림보다 더 깊고 단단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여운은 오래도록 머무릅니다. 진심은 결국 닿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누군가 함께 걸어줄 때 비로소 아물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등을 내어주는 누군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